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장애인 복지 전문가이자 올해 12살이 된 사랑스러운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약 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직접 뛰며 일도 하고 강단에 서기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크게 다를 것 없는 사람이지만 사실 저희 가족에게는 다른 가족들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제 아들에게 제가 구원을 받았고 또 매일매일 치유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처음으로 거슬러 가려면 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만 조금 짧은 단편 소설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우리는 27살의 동갑내기 동료였고 남편은 직장 동기들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사람이었죠. 특히 그는 주어진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던가 회의 중에 산만하게 굴어 지적을 당한다던가 하는 일로 주목을 받곤 했는데 매번 그런 이유로 불려가 혼이 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어째 마음이 짠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의 그런 빈 구석을 동료로서 도와주려 다가간 것이 우리가 연인이 된 계기도 되었고요. 남편은 완벽한 연인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꽤 무난한 연애를 했어요. 겉보기와는 다르게 조용한 것보다 활동적인 데이트를 좋아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또 막상 서툰 모습도 제게는 꽤 색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 나이 29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느긋하게 결혼을 계획 중이었던지라 당황스러웠지만 이렇게 찾아와 준 아이가 축복이라 생각해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배가 불러오기 전에 결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조금 서둘러 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의 의견에 따라 우선 빠르게 저희 집에 인사를 드렸고 바로 이튿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고요. 다행히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다만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그 묘한 이질감과 냉랭함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최소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촉촉해진 눈으로 제 손을 토닥이는 시어머니의 얼굴을요. 만약 혼수를 보러 갔던 그날 우연히 시어머니의 통화를 듣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그리 생각했을 겁니다. 좋지, 좋기야 하지. 근데 언감생심 결혼도 전에 임신이라니 솔직히 좀 그렇지. 아무리 시대가 다르다지만 여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몸을 함부로 굴린다는 게 영 탐탁치가 않아. 그렇잖니. 애가 쉽게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오죽이나 밝히면 임신까지 했을까 싶어 얘. 아유, 몰라. 난 솔직히 속 시끄러워. 통화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요즘 혼전 임신은 혼수라며 좋아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충격이 컸습니다. 아이는 제가 혼자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저런 말들이 당신의 아들에게도 침을 뱉는 격이라는 걸 모르셨던 걸까요? 당시 솔직한 심정으로는 단박에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소리치고 무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제 뱃속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아이만 아니었다면 말이죠. 전 결국 선택의 여지도 없이 어디 말도 못하고 모든 것을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결혼식은 진행되었어요. 빠르게 준비한 덕분에 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모를 일에 대비해 신혼여행은 가까운 곳으로 갔고요. 임신 4개월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은 된 상태였고 배도 얼마 나오지 않아 그리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너무 방심했던 걸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아이는 갑자기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저나 남편이 미처 마음의 준비를 할 틈도 없이 처음 우리의 곁을 찾아왔던 때처럼 그렇게 말이죠. 저는 특히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깊은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첫 임신이었던 데다 한 번도 안아보지도 못한 아이를 그렇게 잃었다는 충격이 꽤 컸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저의 마음을 더 속상하게 만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이를 유산한 뒤 급격히 달라진 시어머니의 언행이 제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고 있었어요. 너 진짜 임신했던 건 맞니?
결혼하려고 거짓말한 거 아니고? 이래서 내가 너 불안했어. 여자는 30 넘으면 노산인데 아 얘는 좀 어린 여자를 데려올 것이지 다 늙은 애를 데려와선 이 사단을 만들어. 이러다간 제가 죽든 시어머니가 죽든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았습니다. 굳이 주먹을 휘둘러 때려야만 폭력인 것은 아니듯 시어머니의 말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결국 예정보다 좀 더 이르게 회사에 복귀해 일에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한다 해서 그만둘 생각도 없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에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집안일을 하는 것보다 이쪽이 더 마음이 편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예상대로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매번 통화를 하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임신 소식은 없는지를 확인하셨고 없다고 할 때마다 깊은 한숨과 함께 잔소리를 쏟아내셨습니다. 너 저기 결혼식에 왔던 수연이 알지? 걔는 이번에 또 임신했다더라. 여자가 밖으로 나돌며 일해봤자 얼마나 번다고. 며느리가 되어서는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뭐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손주 얼굴 좀 보고 싶다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야? 명절 역시 예외는 없었습니다.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제 흉을 보셨고 저는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양 그것을 가만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 임신했다고 해서 결혼시켜놨더니 유산 한번 하고서는 임신을 못한다 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안 되나 봐. 우리 집안에 애 못 낳는 사람 있었니? 이건 아무래도 밭이 부실한 게 분명해. 듣다 못한 작은 어머님들께서 이야기를 돌리거나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소박을 맞아도 할 말이 없다고 요즘이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듯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임신 닥달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고 임신을 하던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으면 이혼을 시키겠다며 으름장을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러다 내가 시어머니 등살에 죽겠으니 같이 병원이라도 가보자 권했습니다. 임신을 제가 원한다고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검사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치료도 받아보고 시험관이라도 한번 시도해보자는 마음에서였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만 잘하면 된다며 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이제와 말이지만 남편에게는 성기능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결혼 후 문제가 심각해졌고 남편 역시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해 약간의 컴플렉스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남편의 거절에 시어머니께 도움을 청하겠다 말했습니다. 최후의 통첩 같은 것이었지만 남편은 그럼 그러던가 하는 식으로 대꾸를 하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더 이상 폭언을 견딜 재간이 없었던 저는 시어머니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설득해 주실지도 모른다. 그럼 나를 닥달하거나 폭언을 퍼붓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 남자들 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너는 왜 엄한 내 아들을 잡아? 이래서 여자 잘못 들이면 집이 시끄럽다고. 밭이 문제지 씨가 문제니? 결과는 뭐 제가 바보였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 말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지만요. 결국 저는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상태로 2년의 시간을 또 버텨냈습니다. 네, 저도 인정은 합니다. 32이라는 제 나이가 임신을 하기에 딱 좋은 나이는 아니라는 걸요. 하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 확인해봐도 제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데 왜 내가 이 모든 비난을 다 감당해야 하나 원망스러웠어요. 제가 검사 결과를 안 보여드린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까지 받아가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제가 일한답시고 바깥으로 놔두니까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정성을 다하지 않아 삼신할머니도 안 도와주는 거라며 끝까지 제가 문제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년간 들어온 폭언이었기에 저는 그 또한 참고 견딜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전혀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도 시간이 흐르며 어느 정도 무뎌졌기에 버티고자 하면 못 버틸 일도 아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하셨다면 말이지만요.
사건의 발단은 오랜만에 통화한 엄마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 하는 걸 알고 있는 엄마가 그날따라 평소에는 결코 입에 올리지 않던 임신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엄마를 추궁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었고 임신 못하는 저에 대한 흉을 보셨다더군요. 엄마는 자세한 이야기는 꺼렸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제게 하는 말들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게 얼마나 엄마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충분히 예상이 되었고요.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상태로 남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너 때문에 얼마나 참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건 당연한 거야. 가. 당장 병원 가자고. 아니면 차라리 날 죽이던가. 둘 중 하나 오늘 결판을 내. 중간에 계속 뻗팅기는 남편과 몇 번 큰 소리가 났지만 남편은 독이 잔뜩 오른 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화를 내지 않던 제가 이렇게까지 나온 것에 대해 꽤 놀란 눈치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병원에 도착하자 꽤 협조적으로 검사에 임했고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상대로 모든 문제는 남편에게 있었지만 아직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에 운동이든 약물 치료든 할 수 있는 건 다 같이 노력해보자 다짐도 했어요. 하지만 정말 딱 그날뿐 남편은 마치 제게 반감을 표시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술을 마시는 일이 늘었고 끊기로 했던 담배는 끊을 기미도 없는 데다 운동은 물론 약조차 스스로 챙겨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든 이끌어보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엄마처럼 남편의 식단을 신경 쓰고 억지로 운동을 데려나가고 약을 챙겨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노력과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렇게 뼈를 깎는 인고의 시간이 또 1년 흘렀지만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께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노력까지 내가 다 감내하고 있는데 그토록 기다리는 아이의 소식은 도통 들리질 않고 저도 슬슬 시어머니의 폭언에 지쳐가고 있었죠. 결국 저는 그 좋아하던 일을 잠시 손에서 놓고 임신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퇴사하길 바랐지만 적당히 휴직하는 선에서 타협을 받고 대신 정말 정성을 다해 남편 몸 관리에 사력을 다했어요. 다시 생각해봐도 그때 저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임신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좋다는 한약이나 음식은 적금까지 깨어가며 챙겨 먹였고 매일 규칙적으로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모든 음식은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유기농만 고집했고 인스턴트나 레토르트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심지어는 군것질거리 하나까지도 레시피를 배워 손수 만들어 먹었어요. 플라스틱 반찬통까지도 싹 다 가져다 버렸고요. 그래서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마침내 저는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저의 임신 소식에 흡족해하며 거봐라 직장 그만두니 생기잖니 라고 핀잔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끝까지 얄밉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저도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그때 가장 임신이 간절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으니까요. 저는 남들 다 한 번은 한다는 입덧 한 번 하지 않을 만큼 편하게 지냈습니다. 병원에서도 조산기가 있으니 조심하라고는 했지만 특별히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온 집안에서 이렇게 편하게 임신 기간을 보내는 것도 드문 일이라며 아이가 참 순하고 얌전하다 좋아하셨습니다. 비록 병원에서 처음 주의했던 대로 조산하긴 했지만 조금 작게 태어난 것 말고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네가 몸간수를 못해 빨리 나온 거 아니냐는 구박을 듣긴 했지만 대수로운 일도 아니었고요. 게다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던 아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별일 없이 신생아실로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가시돋친 시어머니의 구박도 손자 앞에서 봄날의 눈처럼 사르르 녹아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정성을 다해 겨우 찾아온 제 아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유독 느렸습니다. 다들 7개월이면 혼자서도 잘 앉는다는데 유독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을 가누질 못했어요. 솔직한 제 마음으로는 조급하고 불안했지만
사람들에게 유난 떤다 소리 들을까 입도 뻥끗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만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자꾸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 모든 것이 조금씩 뒤처져 갔습니다. 엄마는 너도 좀 늦은 편이었다며 느긋하게 생각하라 저를 위로했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든 게 제 탓이라는 듯 역시나 탐탁치 않은 눈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돌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그때까지도 자신의 이름조차 알아듣지 못했고 저는 결국 불안한 마음을 끌어안고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제 아이에게 발달장애 소견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아직 12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자극을 주면서 좀 더 지켜보자고 말하면서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에 저는 정신이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들게 찾아온 내 아이가 발달장애라니. 저는 그 길로 휴직 중이었던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아이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시어머니께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저런 애를 낳아왔느냐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저는 병원에서도 아직 아이가 어리니 좀 더 지켜보라 했다고 확실하지는 않다 말씀을 드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내 아이는 이미 시어머니께 천덕꾸러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처음부터 임신에 비협조적이었던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아이에게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자 눈에 띄게 성가시다는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치료비가 많이 드니 일을 더 해야 하지 않겠냐는 핑계로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주말에는 업무량이 많아 피곤하다며 하루 종일 잠을 자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결국 철저한 독박 육아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봤고 그런 저를 보다 못한 친정에서 아이를 위한 치료비를 도와주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친정에서는 치료비가 해결되면 남편의 야근도 줄고 함께 아이를 돌보지 않겠냐는 심산으로 한 것이었지만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애원도 하고 싸우기도 해봤지만 여전히 피하기만 할 뿐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아이를 낳은 것은 제 잘못이니 당연히 너희 쪽에서 돈을 내야 하는 거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이 모두 모이는 명절에도 남보기 부끄러우니 애는 데려오지 말라는 소리를 공공연히 해대고는 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며 아이에게 매달린 보람도 없이 아이는 결국 25개월 차에 발달장애 진단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 중에 몸을 함부로 굴려서 죄받은 거라며 독설을 퍼부었고 남편은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더 말을 섞을 필요도 없이 그러자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집을 나서는 그 순간이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대체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그 수모를 당하며 버텨왔는지 과거의 제 자신이 어리석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합의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밖에서 몸을 굴려 낳은 아이라며 결코 손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양육비 내기를 거부하는 시어머니와 언쟁이 좀 있었지만 정이 그러시다면 유전자 검사라도 하자고 악을 쓰며 덤볐더니 이내 조용해지셨습니다. 아마 당신 생각으로는 분명 자기 손자가 아닌데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라도 한다면 어쩌나 싶어 견딜 수 없었던 거겠죠. 저는 그 길로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집은 그 지역에서도 꽤나 유복한 편이었고 덕분에 먹고 살 일이나 치료비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커갔습니다. 남들보다는 많이 느렸지만 조금씩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었고 저는 마치 일기를 쓰듯 아이와의 하루를 세세하게 기록하며 치료법을 공부했어요. 그러나 그런 저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만 6세에 지적장애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잠시 마음이 꺾일 듯한 슬픔이 저를 찾아왔지만 차마 아이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나중에 저나 제 부모님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이 아이가 스스로를 돌볼 수가 없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강하게 다잡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본격적으로 발달장애 아이들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서서히 기록해둔 노트가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덕분에 저는 현재 이쪽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현장을 뛰어다니고 때로는 강단에 서며 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해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야말로 까맣게 잊고 살고 있던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피가 이어져 있는데 괜찮다면 잠시라도 들려달라고. 솔직히 시어머니만 생각하면 그쪽으로는 침도 안 뱉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지만 부모님께서 말리시더라고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가도 욕을 할 거고 안 가도 욕을 할 텐데 그럼 차라리 가는 쪽이 낫다고. 그래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도 저나 제 아이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결국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아버지를 모셨다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힘없이 웃으며 저와 아이를 맞이하는 전 남편과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냉랭한 얼굴로 저를 외면하셨어요. 물론 제 아이 역시 없는 취급하긴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여전하다 싶어 그저 픽 웃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는 전 남편의 부인과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질 때는 이미 좋은 감정이 티끌 만큼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특별히 서운하다거나 묘한 감정이 들진 않았어요. 그저 저분은 그래도 아이가 일찍 들어섰나 보네. 그나마 나보단 덜 복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을 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챈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발작이라도 일으키는 사람처럼 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애 데리고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지?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있어, 나와 있길! 저는 퍼뜩 놀라 시어머니를 잠시 쳐다보았다가 서둘러 안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창 호기심도 많고 말썽도 부려야 할 아이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고 반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내쫓았는데 다시 들인 새 며느리마저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고 말았다는 것을요. 저는 모르는 척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쫓겨난 며느리의 등장이 예상 밖이었는지 장례식장 안이 잠시 술렁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 어린 몇몇 어른들의 눈길을 무시하고 그저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잠시만, 시간 있어? 그렇게 서둘러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뜻밖의 전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제가 애원하며 애한테 관심 좀 가져달랄 때는 듣지도 않더니 이제는 피가 당기기라도 하는지 아이와 잠시라도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서요. 저는 혀 끝까지 나온 거절의 말을 삼키고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시아버지의 죽음으로 초췌해진 전 남편의 얼굴이 어쩐지 짠해서 매몰차게 굴 수가 없었네요. 남편은 조그만 장난감을 쪼물딱거리며 노는 아이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딴에는 제게 미안했던지 차마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모양새가 퍽 불쌍했습니다. 그래도 지석이는 많이 좋아졌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느리긴 해도 꾸준히 차도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너한테는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어. 그 애한테도 장애가 있는 거지? 그렇더라. 내가 병신이라 그렇지 뭐. 한동안 침묵이 이어지고 이내 안에서 전 남편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애 엄마한테 애 데리고 한번 들르라고 해. 내가 좀 봐줄게. 남편은 제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올지 안 올지 알 수는 없었지만 비록 아직도 전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한 앙금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아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혼자 뇌까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의 부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자는 피로와 불안에 찌들은 얼굴을 하고 들어섰고 저는 여자의 얼굴에서 과거의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며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저는 그 아이의 증상이 제 아이와 무척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치료해 왔는지를 알려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엄마가 힘을 내야 한다고 축 처진 여자의 어깨를 다독거렸습니다. 여자는 제 말을 들으며 바쁘게 메모를 하다가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 월급으로는 치료비를 더 감당할 수가 없다.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사업을 했지만 그나마도 다 말아먹고 부동산도 다 팔았다. 이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무섭다 등등. 그녀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폐악질을
온몸으로 받으며 아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밤중에 쫓겨날 뻔한 것을 남편이 간신히 막아줬다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정말이지 가슴이 아파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 부인도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 제 발로 나가게 하더니 또 새 장가 보낼 거냐고, 내 아이가 둘이나 장애가 있는데 왜 자꾸 남 탓을 하냐고, 이제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으니 그만하라며 그렇게 맞서 싸웠다고. 저는 여자의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려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는 걱정 말고 우리 센터로 오라고, 아이의 치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었어요. 솔직히 좀 이상하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놓고 왜 또 굳이 전 남편의 아이와 그 부인에게 손을 내미는지 아마 이해가 안 가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지는 사실 저도 아직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여전히 전 남편도 원망스럽고 시어머니에 대한 미움도 아직 다 삭히지 못했으니까요. 비록 지금 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충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그저 그때는 그 아이에게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여자분 역시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뭐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네요. 무엇보다 아이가 밥을 굶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었고요. 어쩌면 그 여자분과 아이에게서 저의 옛날을 투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시기를 모두 참고 견딘 제 자신을 위해서 마치 과거의 저와 제 아이 같은 두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준 걸지도요. 제가 여기까지 버티고 올 수 있게 된 건 역시 결코 혼자의 힘이 아니었기에 사랑스러운 제 아들과 제 부모님의 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도 아직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하며 이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보내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